사망자가 6명으로 늘어나는 등 우한 폐렴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13만 명이 넘는 유커의 방한이 예상되는데 공항 방역 상황 현장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정부가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 수행 중인 청해 부대의 파견 지역을 독자 파병 형태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요구해온 부분이어서 미국과의 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해봅니다. 조국 전 장관 측이 유재수 감찰 중단은 감찰에 불응한 유재수 전 부시장 때문이었고 백원우 전 비서관이 유재수 씨의 사정을 들어달라는 친문 인사의 연락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건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위 20% 컷오프 실명이 담긴 미확인 살생부가 돌아 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초선부터 다선 중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호주 시드니에 거대한 먼지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액이 2,5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캔버라인 골프공 크기의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서만 확진자가 300명에 육박할 정도로 환자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데다 사람 간 전염이 확실하다는 중국 보건당국의 발표도 나왔습니다. 하룻밤새 3명이 더 숨져 사망자가 6명으로 늘었고 의료진이 감염된 사례도 15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사스, 메르스 사태가 재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유지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우한 폐렴이 사람 간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한을 다녀온 가족에게서 바이러스를 옮은 사례가 밝혀진 겁니다. 现在这个经过了当地的政府积极的处理，现在已经关闭了，但是的话呢，现在还是有出现人传人的这个现象。 의료진 15명의 감염 사례도 처음 공개됐는데 14명은 환자 1명에게서 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중국에서만 300명에 육박합니다. 그러나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어 더욱 늘 것으로 우려됩니다. 우한에서 6번째 사망자가 나온 가운데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우한행 항공편과 호텔 예약 취소를 유도하는 등 춘제를 앞두고 철도 허브 우한과 왕래 차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초기 대응에는 이미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의심 환자들이 조치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도 중국은 확산 가능성을 부인하며 정보 공개를 꺼린 겁니다. For viruses of this kind, it's often possible to be contagious before the symptoms begin. 인접국은 물론 미국, 호주도 확산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문가팀을 우한에 급파하고 현지 시간 22일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논의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중국에서 감염돼 들어온 환자이긴 합니다만 국내에서도 어제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우리 보건당국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다른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사람 가운데 3명이 비슷한 증세를 보여 정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음성이라는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설 연휴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오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유진 기자입니다. 인천의료원 격리병상에 입원 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는 현재 폐렴 소견 없이 안정적인 상태로 알려집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입국 당시 이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은 앞뒤 3열씩 모두 7열에 앉았던 승객 29명과 승무원 5명, 공항 관계자 10명 등 모두 44명이라 밝혔습니다. 9명이 출국을 하셨고 현재 국내에서는 35명에 대해서 거주지 보건소 등 관할 보건소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확진 환자와 동행한 5명은 특이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어제 3명이 일본으로 출국한 데 이어 오늘 2명이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우한 폐렴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유증상자는 오늘 아침 3명 더 늘어 보건당국이 긴장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은 다행히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자국 언어로 된 안내문을 배포하고 의료계에도 선별 진료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인천과 중국 우한을 오가는 직항 비행기는 일주일에 10편이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 150명에서 300명 정도가 직항 비행기로 입국하고 경유하는 비행기까지 합치면 훨씬 더 입국자는 늘어납니다. 일단 공항이 뚫리면 환자가 얼마나 어떻게 더 늘어날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천공항 연결해서 검역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최원영 기자, 오늘도 우한에서 들어온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중국 우한에서 항공편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대한항공이 중국 남방항공과 공동 운항하는 항공편인데요. 승객 160여 명이 탑승했습니다. 인천공항 검역소는 승객마다 일일이 발열 체크 등을 진행했고 의심 증상을 호소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체온을 측정하고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증상이 발열과 기침, 오한 등으로 감기와 매우 유사하고 잠복기 또한 할 수 없어 검역소에서 환자를 모두 특정해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오늘 추가로 발생한 유사 증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검역에서 거르지 못하고 나중에 의료기관 신고로 발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맞아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 검역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 동안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1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한 폐렴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보건당국도 바짝 신경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고비는 이번 주말 설 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우한 폐렴이 얼마나 위험한 질병인지는 지금부터 따져봐 드릴 텐데 해외여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특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이게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감염병이다 이런 얘기죠? 예, 이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폐렴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를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는 6가지였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감기에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었고 이 사스와 메르스까지 6종이었는데요. 자, 이번에 미국 질병관리센터가 이 우한 폐렴을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새롭게 등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메르스와 같은 종류의 바이러스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스는 독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 메르스는 전파력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죠. 자, 우한 폐렴은 신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성질을 명확히 규명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자, 유전자를 비교했더니 이 사스와는 77% 그리고 메르스와는 50%의 일치율을 보였고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40% 안팎으로 일치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럼 사스와 제일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일치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 차이만큼은 새로운 증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백신도 없고 지금으로서는 약도 없고 또 우리 몸에 항체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의심 환자에게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투여와 같은 이 대증 치료는 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개인 면역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숨진 중국 환자 대부분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어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겁나는 건 사람 간 전염이 확인됐다 이건데 예. 이건 얼마나 위험한 걸로 봐야 합니까 그럼? 예, 이 앞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이전까지 사람 간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여행을 제한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현재 우한 폐렴을 치료하던 의료진이나 이 폐렴 환자 일가족이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을 했죠. 따라서 현재는 사람 간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다만 공기를 통한 전염보다는 감염자와 직접 접촉한 사람에게 2차 감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 사람 간 전파 확인돼 있지는 않았지만 일단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확진 환자 주변에 밀접 접촉자 중에서 2차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일단 접촉으로 감염이 된다고 하면 초동 대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어쨌든 뭐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는 정말 공포심이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보건당국에서 초기 방역을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메르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는 초동 대응에 실패를 해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뭐 손 잘 씻고 또 마스크 같은 거 하면 좋겠습니다만 일단 이번 설 연휴에라도 중국 다녀오실 분들은 정말로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존재를 알았는가 하는 데 있었습니다. 김 지사는 그동안 킹크랩 시연을 본 적조차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해 왔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여러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 지사가 시연회에 참석한 걸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공모했는가라는 또 다른 쟁점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적어도 드루킹 일당의 여론 조작 사실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다만 지금 상태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선고는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부터 이유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2016년 11월 9일 킹크랩 시연회는 특검 수사 단계에서부터 치열한 쟁점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 과정을 지켜보고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댓글 조작 공모 혐의에 대해 유무죄가 갈린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김 지사 측은 줄곧 킹크랩 시연회 참관을 부인했습니다.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은 결코 없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늘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킹크랩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 전에 핵심 쟁점에 대해 판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는 더 이상 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잠정 결론을 바꿀 만한 결정적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는 것까지 막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연기 이유에 대해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한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범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 결론을 내겠다는 뜻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예, 이유경 기자가 설명한 것처럼 김경수 지사 항소심 2라운드의 핵심은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공범 성립 여부일 겁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와 선거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건이라며 특검과 김 지사 측에 8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최종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어서 한송원 기자입니다. 갑작스런 항소심 선고 연기 결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고요. 대부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고를 연기하신 이유는 제가 알기는 어려운데.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동정범 성립 여부와 관여 정도를 따지기 위해 특검과 김 지사 측에 8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19대 대선에서의 김 지사 역할과 문재인 후보자 시절 온라인 여론 형성 조직은 무엇이 있었는지 등입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보낸 기사 목록에 대해 전달하겠다, 처리하겠다 등의 답신을 받고도 문제 삼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쟁점에 대한 심리 결과는 죄 성립 여부는 물론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에게 오해가 없도록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선고는 총선 이후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법관 인사가 재판 진행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전 장관을 하루빨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는 의견서를 대학 측에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전인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전달한 의견서입니다.
조국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 아니라 교육자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교수협은 면학 분위기 저하 등 부작용과 학생들의 수업 기피,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의 차질이 우려된다며 신속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대는 교수협의회의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소된 사실 통보받은 거니까 앞에 거랑 같이 해서 검토를.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변호인단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유재수 씨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친문 인사들의 연락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보고한 것은 민정비서관의 정상적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재수 씨가 잠적해 감찰이 중단됐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 제기는 허구라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를 하기 전에 남편에게 물어보겠다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조 전 장관이 부인의 허위 컨설팅 수익에 세금을 고민한 문자도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가 뭔지도 몰랐고 아내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는데 그럼 이 대화는 누구와의 대화였을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사모펀드가 뭔지를 이번에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촌 조카 조모 씨의 재판에서 드러난 조국 전 장관의 모습은 말과 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된 건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한 공직 수행을 위해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에 제한을 둔 고위 공직자가 됐죠. 일주일 뒤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문자를 보내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야 하니 고민 좀 해봐. 백지 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어디 묶어둘 데 없나? 열받는다. 부동산 투자할까?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를 정 교수와 협의한 증거라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은 2달 뒤 사모펀드 블루코어에 10억 5천만 원을 납입한 것으로 알려졌죠. 코링크란 이름을 저는 이번 검증 과정에서 비로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17일째 되던 날 관련 세금을 정 교수와 함께 고민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대화명은 꾸기. 종소세가 2,200만 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 엄청 거액이네. 융자를 받아야 할 정도. 부동산 이자 배당 수입의 약 30-40%가 세금. 정 교수는 코링크 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오촌 조카 조 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5천만 원을 벌고 세금 2,200만 원을 부과받았죠. 대화에 나온 용어와 액수가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운영을 초기부터 알았다고 검찰은 주장합니다. 오촌 조카 측은 어제 재판에서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배경 설명에 지나치게 치중한다고 지적했고 재판부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오늘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수사 전체가 사상 누각인 무리한 수사임을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일가비리 혐의 12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사모펀드 관련 혐의가 2개입니다. 블루코온이 이름 말 자체를 전 이번 검증 과정에 알게 되었습니다. 웰스 CNT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 검증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조 전 장관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은 오는 29일. 모른다는 과거 주장과 다른 정황들에 대해 재판정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줄이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총장의 특별수사 조직 구성 권한도 사전에 법무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검찰 직제 개편의 주요한 내용과 그 의미를 김태훈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의 핵심 직접 수사부서 13개가 줄어듭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대부분의 부서를 유지해달라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전담 수사 기능을 살려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직제 개편안이 통과되면서 내일 모레로 예정된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보직 기간에 상관없이 이뤄질 근거도 동시에 마련됐습니다.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이끌어온 중앙지검 1, 2, 3차장을 비롯해 큰 폭의 물갈이가 예상됩니다. 검찰에서는 직제 개편과 간부 인사가 잇따라 이루어질 경우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이 지시했던 특수수사단 설치 전 장관 승인을 위한 규정 개정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검찰총장이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수사하는 방안은 장관의 허락이 없는 한 원천 봉쇄됐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청주 고속터미널 부지 매각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터미널 용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가 허가해서 5천억 원대의 특혜를 주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청와대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도심에 위치한 고속버스 터미널입니다. 청주시는 3년 전 이 부지를 매물로 내놓으며 20년 이상 터미널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조건 탓에 터미널을 운영하던 장모 회장이 단독 입찰에 낙찰받았습니다. 자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그런데 입찰 공고를 딱 받아보니까 터미널 운영밖에 못한다라고 이제 다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들어갔어요. 낙찰가는 최저가와 불과 1,3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3개월 후 장 회장은 이곳에 복합상가를 짓겠다고 제안했고 청주시는 2018년 11월 승인했습니다. 한국당은 장 회장이 김정숙 여사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며 청와대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17년 장 회장이 사고로 입원해 있는 청주병원에 문안을 가기도 했습니다. 병문안을 갈 정도라면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가 청와대 등 외압의 영향을 받았음을 감사원은 2018년 위법성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터미널 측은 터미널을 유지하면서 수익 사업을 한 것이라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한국당의 유착 의혹 제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국당은 장 회장이 문 대통령과 부부 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며 내일 장 회장과 청주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현재 청해부대는 아덴만 일대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데요. 이 정부가 파견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전 범위가 이렇게 2배 이상 넓어지게 되는 건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 작전을 펼칩니다. 미군과 연합작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란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파병을 하면서도 미군으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결과지만 한편으로는 양측 모두에게 탐탁치 않은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양국 모두의 이해를 구했다고 했는데 이채영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국방부는 아덴만 해역에 파병 중인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일대로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형 구축함인 왕건함은 오늘부터 강감찬함과 임무를 교대해 호르무즈 해협 일대까지 작전 구역을 넓혔습니다. 왕건함은 호르무즈 임무 수행에 대비해 대잠 대공 능력과 음파 탐지 센서를 보강했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하는 독자 파병 방식의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저는 그때 일시적으로 갔다 왔던 거고. 앞서 국방부와 외교부는 각각 미국과 이란에 독자 파병에 대한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미국은 환영했고 이란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서는 우려가 나왔다는 점에서 교민 안전 문제가 남아있고 미국은 원했던 연합방위 체계에서 빠졌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반응을 지켜봐야 합니다. 국방부는 파병이 아닌 파견이라는 용어를 쓰며 국회 동의는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실종된 한국인 교사 4명의 매몰 추정 지점을 확보했습니다. 이 휴대전화 등 신호가 감지된 건데요. 어몽길 대장은 드론을 동원해서 수색에 나섰고 네팔 특수부대원도 투입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하얀 눈에 덮인 네팔 안나푸르나. 네팔군 특수부대 요원 9명이 헬기를 타고 출발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드론을 동원해 지원에 나섰습니다. 육로를 통한 수색은 기상 악화로 아직 재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조 작업을 지휘하는 카르키 경찰서장은 실종자 몸에 장비를 감지하는 탐지기로 수색한 결과 2곳에서 신호가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종자의 휴대전화나 등산 스틱 등이 반응하는 걸로 보입니다. 카르키 서장은 한국인 4명과 네팔인 3명 중 6명은 눈이 많이 쌓인 곳에, 나머지 1명은 눈이 덜 쌓인 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생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실종자를 찾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눈이 많이 쌓인 곳은 눈이 녹는데 1달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त्यसपछि अनि मैले हेलिकप्टरबाट देखेँ देउरालीमा चाहिँ अनि त्यो पहिरो त्यो होटेल त 3टा छ. 충남교육청 해외교육봉사단의 다른 팀원 13명은 오늘 새벽 조기 귀국했습니다. 내일은 실종자들과 함께 트레킹에 나섰다가 산사태를 겪은 봉사단 6명이 입국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에는 청색광, 푸른 빛이 꽤나 끼어 있습니다. 이게 눈을 손상시켜서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해서 스마트폰 등에서는 이렇게 푸른 빛을 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경원에서는 청색광 차단 렌즈를 끼면은 자동으로 이 빛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면서 차단 렌즈를 권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애초에 청색광이 눈을 손상시킨다는 이 전제는 맞는 말일까요? 청색광의 진실 김하림 기자입니다. 지하철에서, 정류소에서, 커피숍에서, 심지어 길을 걸을 때도 하루 종일 눈을 떼지 못하는 스마트폰. 너무 오래 이용하다 보니 눈의 피로를 호소하는데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눈도 침침하고 건조하고. 화면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피로감을 초래한다며 차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나이트 시프트 켬 하면은 노란색 필터. 편해가지고 계속 습관적으로 쓰고 있어요. 이 때문에 요즘 안경원은 청색광 차단 렌즈를 권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시면 하루만 써보셔도 피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손전등을 이용해 차단 효과를 시연해 보이고 흡수를 해주는 거예요, 빛을. 청색광에 불탄 종이를 보여주며 불안감도 조성합니다. 청색광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모니터 등에서 나오는 가시광선으로 강한 에너지를 가집니다. 파장이 380에서 500나노미터로 짧아 각막과 수정체를 통과해 망막까지 닿는데 차단 안경은 이를 막아 눈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눈에 이렇게 허옇게 끼는 거 있죠? 그런 게 더 빨리 와요. 안경 렌즈에 청색광 차단 기능을 넣으면 일반 렌즈보다 2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비싸집니다. 체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저렴한 거는 4만 원. 좀 따뜻한 거 들어가야 된다면 한 7만 원 있고 그러세요.
하지만 아직 청색광의 유해성과 차단 제품 성능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 미국의 한 대학이 청색광이 망막에 닿으면 독성 물질을 발생시켜 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지만 미국 안과협회는 청색광이 눈을 손상한다는 과학 증거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이 피곤한 건 청색광 때문이 아니라 한 곳을 오래 응시하기 때문이라는데 블루라이트가 그렇게까지 해로운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정립된 바가 없습니다. 컴퓨터나 이런 화면들을 보게 되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데 조금 많이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제주사 측은 스마트폰 청색광이 정오 햇빛 청색광의 77분의 1 수준으로 미미하다는 입장. 더욱이 요즘 제품은 자체 차단 기능이 탑재돼 유해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기능이 내부적으로 있어요. 굳이 안 쓰셔도. 그럼에도 청색광 차단 크림 등 다른 업계까지 청색광 관련 제품이 속속 등장합니다. 심지어 두통과 우울증, 수면장애 등 다른 병 치료 효과까지 들먹이며 너도 나도 뛰어드는 청색광 상술. 집중력이나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것만으로도 숙면에 효과가 있다고. 유해성과 제품 성능이 과장된 건 아닌지 현명한 소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지난해 A형 간염이 유행하면서 국민은 불안에 떨었고 보건당국은 원인으로 조개젖을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서해안 일대 일부 양식장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자체는 오염된 양식장의 바지락이 어디로 팔려나가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보령 앞바다 바지락 양식장입니다. 지난해 11월과 지난달 양식장 두 곳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됐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양식장 근처 하천의 오폐수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생활폐수가 이 하천을 거쳐 바지락 양식장이 있는 바다로 흘러듭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A형 간염이 유행하면서 보건당국이 그 원인을 조개젖이라고 지목하기도 했지만 지자체는 수확 처리 지나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합니다. 그걸 지금은 조개젖 하진 않아서 바닷가도 좀 가보면은 조개 작업을 안 해요. 지금 불 작업만 하지. 지자체는 오염됐을지도 모를 바지락이 어디로 얼마나 팔려 나갔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에서 이제 그 사내로 어디 유통을 넘길 수도 있고 뭐 마트에 납품할 수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정확히는 지금 파악은 안 되고. 정부와 지자체가 A형 간염 바이러스 검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면서 시민 불안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 등 이 세 개 법의 새로운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이라고 부르지만 재계는 기업 옥죄기 3법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업들에겐 3월 주주총회부터 발등에 불입니다. 한 회사에서 6년 이상 사회이사로 재직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오늘 통과해 다음 달에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장사 4곳 가운데 한 곳이 기존 사회이사를 무더기로 해임하고 700여 명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오래 일했던 이유만으로 능력 있는 사회이사까지 내보내야 하는 건데 그 자리가 코드 인사나 낙하산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안에 사회이사 추천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사회이사를 추천을 해서 3월 주총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신중하게 뽑을 수 있을지는 사실 의문입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기금이 경영참여 선언 없이도 정관 변경을 요구하거나 임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재계는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며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논란이 커 법 개정이 힘든 규제를 손쉬운 시행령 개정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부는 공정경제 3법으로 의무를 부여하며 대주주 견제와 투명 경영 강화로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쌍용 자동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 사장이 정부 측 인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TV조선에 포착됐습니다. 마힌드라 사장은 2022년 흑자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며 사실상 한국 정부의 거액의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는데요. 이 한국 GM 사례를 되풀이하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서울의 한 음식점을 나서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그룹 사장이 TV조선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고엔카 사장은 이날 이모키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만났고 전날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면담했습니다. 앞서 쌍용차 직원 간담회에서 2022년 흑자 전환을 위해 5천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마힌드라 그룹 지원 2,3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내는 난색을 표하지만 정부가 해고자 복직 문제에 개입한 바 있어 나몰라라 할 상황은 아닙니다. 쌍용차 해고자 46명은 일감을 못 받아 휴직 중인 상태에서 출근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 복직을 다짐받았지만 11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쌍용차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감당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근무하는 명수가 5천 명이 넘기 때문에 또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또 부품사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히 투자와 고용 카드를 쥔 대주주의 요구에 총선을 앞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총선 공천이 다가오면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을 정리한 이른바 살생부가 정치권에서 큰 파문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출처 불명의 민주당 현역 의원 공천 배제 명단이 나돌아서 여권 전체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을 떠나겠다던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출마 가능성도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에선 공천 배제 현역 의원 명단이라며 일명 살생부가 돌았습니다. 출처 불명의 해당 글에는 하위 20%라는 제목에 민주당 의원 12명의 실명이 적혀 있습니다. 하위 20%는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평가한 하위 22명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당 의원실은 언급을 피하면서도 술렁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평가 결과는 밀봉 상태로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위 20% 해당자에 대해서 1월 28일 날 공관위원장이 개별 통보 방식으로 통보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시사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해찬 대표 측의 총선 출마 타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 당의 정강정책 방송에 첫 연설자로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평화 프로세스와 민주당의 평화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닷새 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후보 자격 판단을 보류했던 당 공직선거 후보 검증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시 보류시켰습니다. 검증위는 투기 논란이 일었던 흑석동 부동산 실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자, 이번에는 보수 통합 관련 저희 뉴스나인의 단독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모레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유승민 의원에게 단독 조찬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러면 내일 보수 통합 신당 합류를 선언한 원희룡 제주지사와도 만날 예정입니다. 보수 통합의 가시적인 성과를 설 밥상 이슈로 올리겠다는 황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에게 설 연휴 이전 회동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설 명절 밥상에 보수 통합이라는 화두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유 의원에게 23일 조찬 회동을 제안했으며 유 의원 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 의원 측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설 전 회동에 대한 요구가 적지 않아 성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보수 통합의 비전과 혁신 방안 등 톡큰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들께 큰 희망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황 대표는 이르면 내일 원희룡 제주지사도 만나 통합 방향과 범위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2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제주에서 원 지사에게 통합신당 합류를 공식 요청했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만드는 데 좀 중심적인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러 오늘 왔습니다. 원 지사도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통추위는 내달 중순까지는 신당을 창당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5달째 산불로 피해가 극심한 호주에 거대한 먼지 폭풍에 골프공만한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2,5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수천 개의 얼음 덩어리가 쏟아집니다. 마당은 금세 우박으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That is absolutely astonishing. 현지 시간 20일 호주 수도 캔버라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강타에 2명이 다쳤습니다. 우박 세례에 국회의사당 천장에 구멍이 뚫렸고 차량들이 망가졌습니다. Yeah, plenty of other cars that have been impacted just as much as this. So I think the insurance companies and tow trucks are going to be having a fun day. 거대한 먼지 폭풍이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마을을 집어삼킵니다. 산불 피해가 가장 큰 뉴사우스 웨일스주에 산더미 같은 먼지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수개월간 가뭄에 최고 시속 116km의 돌풍이 일자 거대한 먼지 폭풍이 생긴 겁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풍에 2명이 벼락에 맞았고 13,800곳이 정전됐습니다. 구조 요청도 800건 넘게 쇄도했습니다. 보험업계는 폭풍 후 전체 피해액을 2,56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호주 남동부엔 또다시 고온 건조한 날씨가 예보돼 이미 서울 면적의 180배를 태운 산불의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성대모사의 1인자 원맨쇼의 달인 원로 코미디언 남보원 씨가 향년 84세로 별세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백고동 소리, 기차 소리, 전투기 소리. 어떤 사람이든 물건이든 고인은 한 번 들은 소리는 입으로 그대로 재현하는 소리의 달인이었습니다. 북한 평안남도 순천 출생인 남 씨는 1.4.5태 때 가족들과 월남한 실향민 1세대입니다. 영화인협회가 주최한 한 프로그램 코미디 부분에 입상해 연예계에 데뷔했습니다. 개그맨들이 없던 시절에 국민을 무대 위에서 제일 많이 웃기는 분인데 이 선생님은 동물 소리 못 내는 게 없고 악기 소리 못 내는 게 없어. 무엇보다 운명의 라이벌이자 동료인 백남봉 씨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성대모사의 쌍두마차로 우리나라 코미디 1위 쇼를 개척했습니다. 고인은 고령이 돼서도 코미디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폐렴 증세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무대 위에 섰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제 나이에 하면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나의 부르심, 나를 부르는 데가 있다면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즐겁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마지막까지 희극인이고자 했던 그의 무대는 우리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 여자농구의 국보센터로 불리는 박지수 선수가 농구를 그만하고 싶다면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악성 댓글, 악플 때문입니다. 악플의 고통을 호소하는 일, 박 선수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뷔 첫 올스타전 MVP의 영광, 팀 5연승과 단독 선두의 주역,
어느 때보다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 같은 국보센터 박지수지만 어젯밤 자신의 SNS에 돌연 농구를 그만두고 싶다며 장문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표정이 왜 저러냐, 싸가지가 없다 등 인신공격성 악플에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우울증까지 겪었다며 그간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지난주 프로농구에선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악플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에서 나가라부터 교통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등 저주에 가까운 메시지가 공개됐습니다. 스포츠 선수를 향한 악플,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박병호는 지난 6년 동안 악플러 한 명으로부터 무려 4만 건이 넘는 악플을 받았습니다. 최근 기아로 이적한 홍상삼은 악플로 인해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았고 LG 오지환도 무차별적인 악플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기사를 잘 챙겨보진 않는데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조사에 의하면 스포츠 선수는 정치인과 연예인 다음으로 많은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포털을 비롯해 협회, 구단 등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조폭 영화 넘버3입니다. 조폭 3인자 한석규가 포장마차에서 검사 최민식과 마주치죠. 그 부탁이 있는데 건달이라고 좀 불러주십시오. 건달? 예. 너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 하늘건 이를 딸. 즉 다시 말해서 하늘에 통달했다는 뜻이야. 간다르바라고. 예, 간다르바. 건달바는 향을 먹고 살며 춤과 노래로 부처를 찬미하는 불교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건달바에서 나온 말이 바로 백수를 가리키는 건달입니다. 그런데 자유당 때 정치 깡패 이래 조폭들이 건달로 불리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의리와 염치를 아는 깡패 호칭으로 여긴다는 거죠. 반면 제일 싫어하는 호칭은 양아치라고 합니다. 거지를 가리키는 동양아치에서 나온 말이죠. 그렇듯 주먹색에도 의리를 내세우는 모양입니다만 의리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뜻합니다. 어제 공개된 검찰의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공소장을 보면 점입 가경, 가관이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조국, 백원우, 김경수, 윤건영, 천경덕, 대통령 측근 실세 이름이 줄줄이 등장하는 유재수 구명운동 정황이 구체적인 언급으로 올라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유재수는 노무현 정부 때 함께 고생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가까운 관계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봐달라고 한다. 정권 초기에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깊은 사람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 유재수가 사표를 낼 거니까 감찰이 없었던 것처럼 정리하자. 어떻습니까? 정의와 공정과 개혁은 간 곳 없고 내 편, 우리 편끼리의 의리만 보입니다. 우리 편이니까 덮고 가자는 거죠. 1992년 대선 때 부산 고위직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가 남이가를 외쳤던 초원 복국 사건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임하자마자 조국 무혐의 처리를 주장했던 심재철 대검 반부패 부장이 백원우 비서관 기소도 재검토하자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충성, 진정한 의리란 무엇입니까? 영화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들에게 나는 의리를 위해 싸운다고 말합니다. 무릇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임금이 아니고 말입니까? 예, 1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가 남이냐 였습니다. 건조한 날씨는 내일부터 비가 내리면서 점차 해소되겠습니다. 일단 내일은 충청 이남 지역에 계신 분들 우산 챙기셔야겠고요. 모레는 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중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고 40에서 60mm가 예상돼 대비를 잘 하셔야겠고요. 서울은 5mm 정도로 아주 적은 양이 오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만 수도권 지역에서는 약간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온은 오늘보다 높아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서울과 전주의 한낮 기온 8도, 강릉과 대구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설 연휴에는 더 포근해지겠고요. 연휴 후반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월 21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